오늘 이종석 국정원장 청문회가 열립니다. 어. 여러 가지 대북관이라든가 또 북한을 방문했던 지금까지 이종석 장관이 전 장관이 13번 방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런 걸 검증하는 흐름인데요.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북한 또 중국 러시아 이쪽 전문가고 다양한 활동을 했고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아무래도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큰 이슈는 많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이제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청문회가 격렬하게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전개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도덕성 검증은 공개로 하고, 이제 대북 정책 안기부 고유였던 업무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특이하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네. 오히려 국정원장, CIA 국장으로서 그 대소, 대중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한 것 다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공개적인 답변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죠. 투명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정보의 내밀한 부분만 서로 양해하에 사실은 비공개하면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뭐 가령 이런 공작에 그 비리 스캔들이 터지지 않는 한 이거가 또 어떻게 할 거, 얼마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건 묻질 않죠. 그렇죠. 또 그런 걸 답변을 갖다가 모호하게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 원칙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한테 좀 공개해야 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도덕성 문제는 별건 없다고 보는데 뭐 기껏해야 뭐 교통법규 몇 번 위반했다 하는 거하고 북한 방문한 얘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적시에 국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건데 이번에 청문회 때 그런 거야 뭐 오히려 거꾸로 야 북한을 13번 정도 방문했으면 그야말로 북한 전문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요. 그냥 이제 뭐 자주파냐 동맹파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서면 질문이 있었고 서면 답변을 통해서 그런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지금 와서는 큰 차이도 없다 뭐 이런 이유로 답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거든요. 그럼 주로 많이 만나는 게 국힘 쪽 의원들을 많이 만나요. 네. 국힘 쪽 의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민주당은 586이고 빨갱이고 친중적이고 친북적이고 이런 얘기 자꾸 주입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 이 문제를 볼 때 굉장히 다른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비밀 문서 있잖아요. 30년 만에 해제되고 이런 거 보면 그 과거의 어떤 그 문건들이 나와요. CIA에서 어떻게 보고하고. 근데 이걸 만약에 30년 후에 지금 최근 20년 동안 그들이 보고했던 걸 갖다 공개하면 아마 굉장히 추악한 밀정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CIA나 대사관 된 사람들 만나서 뭐 누구는 빨갱이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했습니다. 정보 소스는 안 나오겠지만 굉장히 나중에 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나경원 의원 비롯해서 가서 저 미국에 직접 가서 의원들 만나서 뭐 민주당 이재명 뭐 공격하고 색깔론 제기하고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상식 현장까지 가서 반대 시위를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네. 나라를 위한. 그러니까요. 자, 더 관심이 가는 것이 김민석 총리 지명자인데요.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들의 학비를 댔던 전처를 전부인, 이혼했던 전부인까지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서로 논란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주진우 의원은 재산이 70억인데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재산 형성 과정도 그렇고 아들의 재산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아들이 뭐 5억, 7억 뭐 엄청나게 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밝히라 이런 공세도 나오고 있고 지금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청문회 지금 저는 뭐 잘 돌파될 거라고 봐요. 이제 우선 저 시청자들께서 이제 좀 이해를 갖다가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설명드리면 증인은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함께 과거에 살림을 했던 이제 아들의 친어머니 이제 이걸 소환하겠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흠집내기 정치 공세인 거죠. 안 될 줄 알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증인 갖고 맞불 공세를 하는데 뭐 그런 거 이제
사실 저런 게 폐륜인 것 같아요. 저런 게 그렇죠. 이혼한 그 가족을 불러서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사생활을 다 추궁하고 또 얘기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혼을 하면 뭐 남남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도 과거에는 한 집안 식구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사랑했기 때문에 만났었다고 한다면 헤어졌어도 과거에 있었던 그 사생활이랄지 신뢰랄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훼손하고 까발리고 뭐 드러내고 남들 앞에서 폭로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국민 정서를 볼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일 같고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청문회에서 증인을 갖다가 요구하는 건 굉장히 패륜적이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가족들까지 또 청문회 부르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청문회 할 때요 가족석이 있어요. 네. 가족석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첫째는 이거는 네가 청문회 정도 나올 정도가 된 거는 이게 너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룬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그 명예는 가족도 함께 가져야 되는 거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 집안에 뭐 남자든 여자든 아빠든 엄마든 아들이든 나와 있는 것 갖다가 이제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네.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후보자가 된 그 자체 국가의 영예라고 생각하고 그 존중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가족들까지 후벼 파서 어떻게든 낙마시키겠다,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니까요. 그 두 번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야, 이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명예 쓰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누가 추천을 해줘요. 청문회가 이제 부드럽게 진행되기 위해서 상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갖고 내가 아는 김홍국 박사는 정말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쪽쪽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신공격 있잖아. 이런 거 못해. 그런 건. 네. 그런 그 청문회 제도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뭐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완전히 그 한 가족을 갖다가 뭐 완전히 그 파탄을 내겠다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지금 청문회가 진행됐나요? 이 정도 네, 지금 진행 청문회는? 중이라서요. 네. 우리 방송 끝나면요, 곧바로 우리 뉴스버스에서도 청문회장 연결할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계속 관심 가지고 뉴스버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종석 장관은 뭐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쟁점은 딱 남은 게 이제 외수입은 5억이었는데 지출이 9억이 됐냐 이거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는 이제 문제 안 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그만큼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처벌을 겪고, 받고 고통 겪었죠. 그다음 뭐 청와대 박사 논문이 석사 논문이 허위다 이거는 뭐 이제 뭐 청와대 이렇게 만만한 대학입니까? 그렇죠. 칭화대가 얼마나 엄격한 중국 지도부가 다 배출된 곳이 칭화대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곳입니다. 아까 브로맨스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그 인도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 얘기했지만 그 사동국가, 형제국가였지만 나중에 또 칭화대 동창이잖아요. 이제 우리 김민석 그렇죠. 총리가 되면. 근데 저도 칭화대 최고위 과정을 나왔습니다. 중국 지도부를 한번 불러갖고 네. 왜냐면 중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중국에 대해서 경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또 외교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활용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과정을 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예. 아유 무슨 우리 김홍국 박사님 맞습니다. 크게 쓰임새가 있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칭화대 라인. 예. 근데 이제 5억을 수입이 5억인데 공식적인 수입이 국회의원 세비 5년 동안. 네. 그런데 지출은 한 8, 9억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걸 갖다 이것만 이제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쓰러지거든요. SK 그거는 이제 사실 SK에서 2억 받았다 2004년도에 그건 그 당시에 뭐 기업이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뭔가 처리가 잘못돼 갖고 졌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도와줘서 어려운 시를 갖다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보통 그러면 그거 갖다가 우리가 추징금을 갖다 안 갚습니다. 네. 안 갚고 막 그러고 말아요. 그냥 쓰러져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되고 그래요. 포기해요, 인생. 네. 정말 난 김민석은 보면 거기서 그걸 일어서는 거 보면 진짜 인간 오뚜기다. 한 개인으로 보면 2002년도에 그 정몽준 지지를 해갖고 사실 뭐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절 갖다 지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정치는 완전 뭐 고립된 왕따였죠. 예, 왕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에 제가 복격한 거지만 이제 예를 든다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다 버텨오면서 다시 정치를 통해서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이제 일어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 걸 우선 첫째 높이 평가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추징금을 갚고 이런 과정에서 신불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신불자로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국회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변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록을 남겼잖아요. 기록을 남긴 건 어쨌든 나중에 정치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출처였냐, 이제 출처가 어디였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까봐 이제 정상적으로 그거 갖다가 차용증 같은 걸 써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다가 2억 원을 기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록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짓을 해갖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돈을 갖다 얻어갖고 한 것 같지는 않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가면서 뭐 본인이 뭐 경조사나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해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명두 최고 전략기획가 출신의 우리 국회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청문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를 겪었잖아요. 네. 낙선해갖고. 그렇죠. 화불 단행이란 말이 있어요. 화가 올 때는 어려운 일이 올 때는 혼자 오지 않는다고. 네. 좋은 일은 연타로 생긴 경우가 있는데 뭐 경사가 겹쳤다고 하잖아요. 겹경사가 났다. 근데 그런 겹경사는 힘들고 근데 화는 좋은 일은 뭐 우리가 인생에 뭐 몇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나쁜 일은 한 번 오잖아요. 그럼 막 세 가지 네 가지 막 와. 진짜 너무 헤어나기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어려운 시간을 18년을 갖다 버티고 오는 거는 전 대단하고 그런 과정에서 분명한 자기 철학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흠결되는 행동을 안 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김민석 그 총리 후보가 제 책에 추천사를 써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오랜 동안 지켜봤죠.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지켜봤거든요. 네. 저도 그때부터 지켜보고 또 최근에 만났던 모습 보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또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국정을 당 차원에서 돕겠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좋은 뜻, 철학, 또 삶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쓰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안 해요. 그 내란에 동조했잖아요. 그거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별짓 다 했잖아요. 뭐 윤석열 교도소에 뭐 문안 가고 윤석열 파면됐을 때는 또 위로 방문하고 뭐 내란 동조 공범이죠. 동조했죠. 지금 뭐 홍준표 말대로 해산이 되냐 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100번 해산이 돼도 정말 시원찮을 그런 그런 상황인데 그 대선 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딱 눈 감고 자기 반성 모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 한 6개월 동안은 이재명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차라리 그렇게 해요.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럼요. 그게 진실하게 국민들께 반성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폭정을 같이 동조하고 했던 핵심적인 정치 세력이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문재인, 박근혜 둘 다 공약을 내세웠어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근데 그게 진 거야. 지니까 당에서 이제 망연자실한 거예요. 비대위원장 앉혀갖고 뭐 하는데 그때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난국을. 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선거고 이겼어야 하는 선거도 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통 공약 실천하자고 가자. 진 야당이 먼저. 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고 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야. 하자고 하자.
그래갖고 그때 뭐 이 대기업 임원 보수 공개를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뭐 등등 엄청 했어요. 그때 박근혜가 6개월 만에 깜짝 놀라갖고 이게 무슨 어? 내가 하자고 안 한 것도 지들끼리 막 한다. 왜냐면 자기들이 명분이 밀리잖아요. 야 공통공약이니까 하자니까 막 밀고 가는데 그러니까 막 제의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7월 달에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졸업선언을 했어요. 응? 저는 그게 역으로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뭐 그쪽이 우리가 발목 잡았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이 이긴 여당의 공약을 갖다가 우리 실천하겠다고 앞장서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거꾸로 지금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속에서 새로 일어서려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한테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한임은 하겠다.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렇지만 결정적인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뭐 이 정도를 해야지. 지금 뭐 김민석이 살아온 과정은 사실 뭐 들어 한 달에 건너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흠잡고 이런 건 아니다고 봐요.